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7월 14일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에 빵꾸냈던 김종대 편집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빵꾸난 인물 김종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우리가 김진양 교수를 대타로 기용을 했는데 더 잘 됐지 뭐.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장타는 치셨어요. 상당히 그래? 반응이 괜찮았고. 아니 왜 홈런이라 그러지 왜? 네. 아니 그 인상도 좀 안 좋잖아 그 친구가. 그런데 말할 때는 홈런 타자급입니다만. 뭐랄까 그 체구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박력 있는. 이거 화면을 아마 꽉 채웠을 거라고. 네, 지난주 방송에 이 개성공단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테이블이 덜컹덜컹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잡고 방송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품격 있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하는 호흡도 많이 늘었고 솔직히 그러지만 참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을 보면 좀 한편으로 딱한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저 열정이 활화산 같으면은. 하지만 이제 저야 그런 수준은 지났죠. 우리 김종대 편집께서 이제 방송의 달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특별히 디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난 한 주 동안 좀 관심을 갖고 본 국내 뉴스나 안보 관련된 뉴스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이제 무심코 지나갔을지 모르는 뉴스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비밀리에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다. 6월 30일 날. 6월 30날. 그 사실이 6월 12일 날 밝혀졌어요. 7월 12일. 7월 12일. 죄송합니다. 방송의 달인께서 이거 왜 이러시나. 아니,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6월 30날 국정원을 갔다 온 이후로 조선동아의 그 보도 논조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날 국정원에 가서 한 말은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북한이 불안하다. 그러니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 그런데 북한이 불안하다고 한 그 말 그대로 조선동아가 이제 북한의 외교관 군인이 100명이 망명했다. 그 중에 고위장성이 남한으로 망명했다. 그런 얘기가 쏟아졌죠. 마구마구 뿌려댔어요. 이건 국가정보원이 준 정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 무슨 소동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망명했다고 알려진 북한의 박승주 상장인가? 그 부참모장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나가니까 북한이 발끈해가지고 그 상장 지금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건설 사업 잘하고 있다. 올겨울에 대비하는 이제 건설 사업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네. 멀쩡하게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을 왜 남한 땅으로 탈북했느냐. 그런 허위 정보를 유출하느냐. 이런 식의 또 항의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남한식으로 얘기하자면 명예훼손이고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인권 얘기하는데 이게 인권 유린이다. 이래 버리네. 그러면 결국 뭐야? 이거 조작된 정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불안하다 그러면서 외교관 장군들이 그냥 100명, 200명씩 망명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처형당했던 그 현영철 북한군 총참모장도 뭡니까? 조선일보 얘기는 고사포로 총살당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조선일보 얘기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첩보라고 이제 단서를 달면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총으로. 그거 사실입니까? 근데 확인됐습니까? 아직 확인도 안 됐을 뿐더러 다른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대.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북한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불안하길 바라는 보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안하기로 따지자면 어떻게 북한 정부보다
저 박근혜 정부가 더 불안하지. 네가 더 불안하다. 아니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불안해. 그리고 또 뭐 국정원이 또 요즘 또 최근에 존재감을 또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오, 아주 네. 뭐 멋있는 또 짓을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구매하면은 이게 바로 발각될 수 있으니까 네. 국내 보안 업체를 통해서 이탈리아 한 업체를 컨택을 하고 그리고 뭐 5613인가요? 뭐 그런 어떤 부대명 5163 부대. 5163. 예. 예. 국정원의 짝퉁 부대입니다. 네네. 이런 부대를 또 동원해 갖고 이제 두 번 세탁을 해 갖고 이제 그걸 구매를 한 게 지금 발각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네. 조심했는데 네. 그 해킹 그 시스템을 그렇게 도입했는데 네. 그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킹당했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뽀록났어. 네, 이메일이 다 이렇게 지금, 조성해도 네. 도대체 이게 국가정보원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그 도입한 거는 이제 주로 카톡. 우리 메시지를 네, 열어보고 네, 싶은 네, 거거든요. 네. 이건 전 국민 다 감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이버 망명 사태. 네네. 예, 그 카톡 털어보다가 완전히 엿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영장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다가 난리가 된 거 수사 협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말로도 협조하겠다? 귀찮다. 협조하겠다? 그말로도 귀찮다. 예, 예. 그냥 몇 번 그냥 조작해가지고 그냥 보고 싶다. 네. 영장이고 뭐 협조 요청이고 지랄이고 네. 그냥 보겠다. 요거 하려고 한 거거든. 네.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해킹을 당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 국가정보원하고 국군 기무사령부의 그 정보 요원들께 공지를 합니다. 공지사항. 예. 저에 대해서 네. 저는 해킹할 게 많다. 그렇죠. 많죠. 많은데 네.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해킹해라. 네. 뭐 영장, 뭐 수사 협조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정보기관에 많이 보여주고 싶다 내가. 왜냐? 당신들이 배울 게 너무 많다. 배울 게 많으니까 내 배울 게 거를 너무 마음껏 많다. 해킹해 다오. 마음껏 네. 좀 보고 네. 많이 공유하셔라. 네. 이게 내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 해킹하다가 이제 뭐 제 정보도 줄대고 뭐 좀 감추고 싶어 사생활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같은 그 안보주의자들 네. 뭐 이 평화와 안보를 균형 있게 보려면은 해킹하면 됩니다. 예. 저희 이메일, 메신저 네.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좀 밑줄 그어가면 좀 공부. 그러니까 우리 좀 편집장님 같은 분이 많으면 참 그 정보 요원들이 일하기 참 편할 텐데요. 자발적으로 해킹해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해킹해라. 근데 아무튼 이번에 국정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 대북 정보전 차원에서 이거 불가피한 조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퉁치고 북한을 또 들먹이면서 퉁치고 넘어려고 하는데. 뻔하지 뭐 또 종북 세력 척결한다고 네.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도대체 그 종북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뭐 사실 이런 건 뭐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버르장머리 좀 제대로 가르쳐 놔야 되는데 국회 정보위가 얼마나 똑바로 할지 한번 지켜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오기 전에 보니까 나라박 소식으로는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역사적으로 타결됐다. 이런 또 속보도 좀 뜨고 있어요. 대단해. 네. 정말 대단해. 이게 원래는 6월 30일이 최종 시한이었는데 지금 보름을 넘겨서 보름 가까이 넘겨서 지금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뭐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털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게 뭐 재미는 없습니다. 나라밖에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합의문만 해도 100쪽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어찌됐든 또 이 한반도 핵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여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뭐 다뤄봅시다. 네네. 아무튼 이게 근데 문제의 끝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끝의 시작이다. 이런 부분들은 합의와 또 이행이 또 별개인 경우도 많고 또 합의문을 아무리 또 세세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빈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또 이런 또 싸움들이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이 합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깨려고 하죠. 이스라엘이 있고 미 공화당이 있고 또 미국 공화당이 있고 유대인 단체 그리고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스포일러들이 있는 것이고 친이계 성향의 친이스라엘 성향의 어떤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또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내부 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두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예고를 했던 거는 이제 연평해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연평해전 한번 진실을 파헤쳐 보자. 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 줄을 건너뛰게 됐어요. 예. 네네. 그래서 뭐 연평해전 관련해서 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최근에 뭐 발언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방금 저기 세미나 하다 왔어요. 이게 네. 군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네. 공군에서 예비역장군들이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랬더니 제 글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쓴 연평해전 후기인데. 네. 그래서 좀 서운하게 얘기할 줄 알았지. 네네. 그렇게 비판적으로 쓰면은 조금 군으로서는 약간 걸그럽게 받아들이는 걸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잘 썼다 그러더라고. 그게 예비역 공무원들이요? 예.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아니 뭐 일단은 예. 그 연평해전은 군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전투입니다.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뭐 고속정, 참수리정, 357정에 우리가 총 28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24명이 사상됐어요. 6명이 사망하고 그 중에 6명은 네, 사망자입니다. 사망하고, 네. 그 다음에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럼 전멸이에요. 완전 전멸이 네, 사실상 전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신도 처음에 다 회수도 못하고 네. 그 나중에 바다에 가라앉은 참수리정을 인양하기 직전에서야 네. 건져 올렸죠. 나중에 이제 참수리정은 네. 다시 그 인양을 했고요. 이런 사태까지 갔다 이럴 정도면은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당했는가 그 패인을 분석하는 것이 병가의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가? 네, 이게 네. 원래 군인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연평해전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군의 그 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진상은 싹 가리고 이 진실에 보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은 다 차단돼 있고 네. 반면에 어떤 그 죽어간 어떤 장병들에 대한 영웅화 그러면서 그걸 눈물과 네. 감성으로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이런 것에만 치중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희생된 일선의 전투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해군보다도 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함부로 그 사상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띄워주고 이렇게 화장해주고 네. 그러면서 영웅화해주는 네. 이 자체도 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있는 중요한 그대로, 거는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이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 와중에 네. 그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재조명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뭐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13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문제는 문제는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네, 네. 픽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거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전 그거에 불만 없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영화에 숨어 있는 정략적 의도, 네. 이것이 영화를 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왜곡된 진실을 확장시키는 네. 겁니다. 네. 아니 영화는 영화로서 봐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죽음이 안타깝더라. 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NLL 위험하구나. 우리가 이게 남북 분단의 비극이구나. 네. 그러면서 국가가 앞으로 좀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잘 좀 챙겨야 되겠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정도면은 영화로서의 어떤 어떤 진실성 여부는 충분한 네. 겁니다. 네. 나머지는 예술성인 거예요. 네. 감성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의 영화가 나왔고 그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 줄 점이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서 좀 저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 현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중요성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갖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정략, 이거를 정치 문제화하고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과거에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애들이 죽었다. 네. 과거에 잘못된 교전 수칙 때문에 우리 해군이 북한이 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력하게 죽어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중간 단위는 다 빠지고 오로지 현장의 전투원과 김대중 대통령만 존재하는 구도. 네. 예, 이런 식의 그 무리한 설정을 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 슬쩍슬쩍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언론, 또 뭐 일부 안보 전문가들, 하다못해 뭐 정치인들, 전직 관료들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좀 부감 참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이제 NLL 대화록을 일부 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노무현을 이용해서 산 문제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기획에 의해서 NLL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이제 연평해전 문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기본적으로 픽션이고 예술가의 어떤 작품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어떤 팩트, 진실 이런 부분들을 좀 외면하거나 좀 왜곡했다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중요한 진실이 왜곡돼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제가 많습니다만은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왜 시속 6노트라는 최저 속도로 그러니까 시속 6노트면 시속 한 11km 좀 더 되는 속도죠. 1.6을 보통 사람이 달리는 속도 정도 되는 거죠. 달리는 속도가 안 되는 거죠. 시속 한 9km가 좀 넘습니다. 1.6을 9.6km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느린 속도로 그것도 북한 함정 684호 이거는 중형 경비정이에요. 중강급 대는.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하면은 북한 배는 한 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전차포를 떼서 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갑판에 이제 북한의 승조원들은 RPG-7이나 이런 지상화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바다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불리하고 절박했으면은 지상화기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약 한 시속 20노트의 속도로 NLL을 월선에서 우리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화기가 우리 배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시속 6노트의 속도로 우리 고속정 357정이 옆구리를 완전히 유출한 채로 근접을 했느냐예요. 어떤 기록에는 150m라고도 돼 있고 어떤 기록에는 450m라고도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근접을 했냐 하면은 그때 우리 선교 윤영아 대위가 정장으로 타서 지휘하던 선교에 그 유리창 한복판을 북한의 소총이 정확하게 뚫어 버립니다. 이건 가까이서 들이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흔들리는 배에서 이럴 정도의 어떤 우매한 기동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357정을 앞에서 인솔하고 갔던 358정 여기는 이제 편대장이 탄 배죠. 그런데 357정이 그렇게 무참하게 기습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358정에서 응사를 못했어요. 영화에서는 그 3575하고 그러니까 참수료하고 북한 경비정이 너무 근접해 있어서 3585가 응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뭐 사실 그래서 뭐 10분 간격 이상 못했다는 얘기인데 357, 358 이게 참수리 고속정인데 얼마나 빠른데 시속 30노트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이름이 고속정이지 않습니까? 함정 이름이 고속정이란 말이죠. 아니 참수리 고속정. 근데 왜 6노트라고 하는 시속 10km 안팎에 불과한 왜 이렇게 저속으로 기동을 했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인 이게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지시입니까? 이거 교전 수첩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교신 기록이라든지 당시에 뭐 전투 상보란 이런 것들 공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군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이게 좀 첫 번째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조사했죠. 그때 당시에 다 조사했고 그랬는데 자 우선 누구도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속으로 근접 기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 없었다. 누구로부터 없다 그랬어요. 자 가장 이 내막을 잘 아는 이함대 사령관 정병칠 제독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또 그분이 주변에 했던 말을 다 압니다. 그분이 이제 해군본부에도 이런 내막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3km 거리 유지해라 했다는 거예요. 저 북한 배하고. 그때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월드컵 마지막 날 이제 특별 경계령도 내린 상황에다가 북한에서 684정이 그날 그 연평 해역의 NLL을 넘어온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그 꽃게 성어기여서 꽃게잡이 성어기여서 그때 그런 어떤 사전 정보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었죠. 북한에 어선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고 당시 그때 그 연평도 총각이었나요? 예, 자기가 근접거리에서 보니까 남북한 어선들이 너무 근접해 있어갖고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이미 나오는 시점이었던 나오고 거죠. 있었고 684정이 그렇게 NLL을 고속으로 원래 고속으로 월선에 넘어오면 우리가 위협으로 봅니다. 그런데 19일 날도 그렇게 넘어왔고 21일 날도 그렇게 내려왔고 27일 날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제 6월 29일이 된 겁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내려왔는데 그 인근에 저 북한 경비정 388호도 같이 내려왔어요. 10분 간격으로. 이건 사이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 배 일부가 분산이 되고 684정에 우리 고속정 252 편대인가? 이건 조금 정확치는 않은데 그 두 대로 이루어진 고속정 편대 그것을 차단하라고 지시를 해서 고속정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군사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보통 그 당시 교전 수칙이 이제 차단 기동이라는 걸 그 표명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배는 시속 30노트, 북한 배는 20노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동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단하라는 뜻은 그 기동성의 이점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특히 근접했을 시에는 900m 정도 거리만 돼도 이때부터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하물며 저속으로 그 150m 앞까지 가는 것을 차단 기동이라고 하면 이건 다 기절할 얘기거든요. 정병칠 사령관은 3km 거리 유지해도 된다 그랬어요. 왜? 3km 정도면 일종의 시위 기동을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아니, 시위 기동, 경고 사격 다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는 함포가 없기 때문에 3km 밖에서 우리를 맞출 수 있는 화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20mm 벌컨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고 또 뒤에 초계함까지 호위하면은 76mm 함포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단 기동을 하라 그러면은 근접할수록 속도가 불어나야 된다고. 속도가 점점 더 가속이 붙어야 돼요. 이걸 돌격 기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속 30노트 가까운 것이죠. 반면에 멀어지면 좀 천천히 이동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고 근접을 할 시에도 그 당시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준수 사항은 뭐냐 하면은 인근의 초계함이 호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함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했다가는 저 뒤에 있던 초계함이 더 무서운 포로 자기를 때린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투 대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것이 아니고 시속 6노트로 저속 기동을 하다가 앞에 가던 358정이 왼쪽으로 급선회를 했어요. 이제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뒤따라가던 357 정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저속으로 그 관성에 의해 계속 가가지고 근접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사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북쪽에서. 자, 그렇다면 왜 급선회를 안 하고 이렇게 우매한 기동을 했으며 그렇게 인솔하던 358정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초계함은 13km 밖에 있었어요. 13km요. 그 완전히 그때 뭐 연평 해역에 우리 배가 없었냐? 되게 많았습니다. 초계함 고속정 많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이 전투 대형 진용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무모한 기동을 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어떤 최저 속도로 기동을 하는데 그 가면서 또 적이 다 겨누고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전 수칙이건 교전 규칙이건 아니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이고 간에 현장에서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갔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 시켜서 했다면 이건 범죄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아니 세상에 제1연평 때도 우리가 많이 겪은 일이지만 북한 배가 고속으로 내려올 때 그 길목에 가서 옆으로 서서 지키고 있어라? 이런 지시는 없었어요. 그 제1연평해전 때도 쳐들어오면은 우리 배가 옆구리를 맞으면 찌그러진다고. 그렇죠. 아무리 뭐 배가 선체가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장비가 파손돼요. 앞에 뾰족한 선수가 들이받으면 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충격을 받으면 이걸 수리하는데 서너 달 걸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배가 임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이거 수리받아야 되는데 함장들이 이런 걸 기피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 배가 내려오는데 그 앞에 가서 차단해라. 옆으로 배를 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육지도 아니고 바다인데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다. 그래서
영화에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차단해라, 네. 차단해라, 무전으로 때리는데 내 얘기는 그래요. 전 무전 때린 놈 누군지 잡아내자. 네.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하자. 네. 아니 저렇게 하라고 시켰대는데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 탓이라는데 그러면 저놈 잡아내자. 저놈. 교신 기록 다 까자 우리.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이함대 사령관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상급 부대가 해군 작전사령부입니다. 그 작전사령관을 또 만났어요. 그럼 그 해적사 사령관 얘기는 뭐였나요? 아니 어떤 교전 수칙, 어떤 교정 규칙, 어떤 지시에도 그렇게 기동하라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자기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함대 사령관은 다른 지시가 있었고. 이함대 사령관 직속 사령관이고, 고위 사령관은 이제 해작사 사령관이었는데, 이 두 사령관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자기들은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영화에선 지시한 걸로 돼 있다고. 누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아니 이함대 상황실에서 막 지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잘 걸렸다. 저거 규명하자. 저거. 그러면은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 그랬는데 그 해당 편대가 저렇게 기동을 했다면은 그렇다면 저 편대를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표창장 줬잖아. 다 영웅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건너뛰면은 남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렇죠. 이미 고인이 되신 분. 청와대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설령 그 교전 수칙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단 기동이라는 건 좀 이상한 용어인 건 맞아요. 무슨 배가 무슨 바다에서 차단을 한다. 이건 사실은 좀 뭐 임진왜란 때 전투도 아니고 이상한 건 맞아요. 그러는데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위권 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현장 지휘관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차단 기동을 우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함정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서해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은 뭐냐 하면은 북한 배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돌격 기동을 해서 그 주변을 물살을 치면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파도가 치거든요. 이걸 북한 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선 기관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고속으로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빙글 옆으로 돌아버리면서 선회해 버리면은 못 쏩니다. 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북한 어뢰정이 출동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수리정이 고속 기동을 하면은 선체 앞이 들립니다. 뒷부분만 잠겨 있어요. 어뢰 쏴도 그냥 지나간다고. 이래가지고 제1연평해전 때도 어뢰정이 나타났을 때 후에 이제 참모총장이 된 송영무 당시 전단장은 두려워하지 마라. 쟤들 어뢰 성능으로 우리 못 맞춘다. 그러니까 고속 기동해라 이랬거든. 이런 걸 차단 기동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때 밀어내기 기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이받은 겁니다. 그게 1차 연평해전 때. 그건 최고 속도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황했던 북한 경비정에 있던 그 북한 해군들이 막 감자 까먹고 있다가 막 감자 던지고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내가 그걸 어디 강연 가서 얘기를 했죠. 감자 던지더라. 런닝샷 바람에. 전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강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벌쩍 드는데 군인 같아.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니래. 뭐가 사실인데 그러니까 날아온 건 감자가 아니라 옥수수입니다. 아, 옥수수를. 아, 나 이 얘기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야, 걔들 밥 먹던 애들을 우리가 공격했구나. 그런데 그 동아일보의 그 탈북자 출신 기자 그 주성하 기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감자도 아니고 옥수수도 아니고 던진 건 염장무였대. 염장무 그 반찬으로 하기 위해 소금에 절인 무예요. 이걸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기 이함대 사령부 그 뒤에 뭐 그 월남전에도 스키 부대가 있다고 무용담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군인의 심리로 보면은 그 뒤에 어떤 무용담이 나왔냐? 우리가 들이받으니까 수류탄을 던지더라. 아니 언제 감자 옥수수가 수류탄으로 변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군대가 자기 어떤 영웅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이상한 작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전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한국군 자동화기로 된 어떤 그 신형 함포의 사격 통제 장비에 컴퓨터로 다 사격이 되죠. 거기에다가 기동성이 뛰어나죠. 아, 왜 당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 차단 기동이건 아니면 시위 기동이건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지. 북한 배가 날아오는 길목에 배를 옆으로 대고 가서 있어라.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고 이게 교전 수칙이라고? 네. 그런데 저기 그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그 조선일보 또 방송 중에 YTN은 하루 종일 틀었어요. 교전 규칙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전 규칙에 당시 교전 규칙에는 시위 기동도 있었고 차단 기동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기동을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저기면 이제 6노트에 달하는 아주 저고속으로 그것도 근접거리에서 그 기동하라는 그런 교전 규칙은 전혀 없었는데 마치 그것이 교전 규칙 때문에 그런 어떤 해군 작전 사령관이 그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서해 2차 서해 교전 이제 제2의 연평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에 관련해서 규명돼야 될 가장 기본적인 팩트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고. 이분들이 세월호를 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월호는 우리 한국의 신자유주의 어떤 그 탐욕의 문화가 빚어내고 교육이 실패한 가장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교통사고 난 것 같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건 작전의 실패 내지는 실수인데 실수 갖고 뭘 이렇게 소란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찬찬히 따져볼 일이지. 그런데 그런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절세의 영웅들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영웅적이고 영화에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윤영아 대위죠. 그 고속정 정장입니다. 계속 상부에서 교전 수칙이 이상에 내려와 저항하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가서 차단하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배 위험하다고 돼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알고 교전 수칙 잘못돼 있고 북한 배가 지금 뭔가 공격할 징후가 있고 이거 다 하는데 시속 6노트로 가서 옆구리 대? 아니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아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자꾸 이제 일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왜 말이 앞뒤가 우리 맞잖아, 영을 욕되게 하느냐, 고인을 왜 욕되게 하느냐, 왜 유가족을 모욕하느냐. 욕되게 하는 건 당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거는 그 현장에서 오랜 작전에 지쳤고 또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도 많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안이한 기동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고 위에서는 책임 추궁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도 그랬겠지. 이번에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이런 안이함이 아니라면은 이 기동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설명해보라.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절세의 영웅의 어떤 그 군인이 이런 걸 다 알면서 그렇게 기동했다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상부 지시밖에 없으니까 안 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영화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장에서는 그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적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군의 전투원들이 희생됐다 하면은 일단 우리로서는 참 가슴 아픈 것이고 이건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과오가 없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또 다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그 문제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얘기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영화의 묘사가 되고 또 영화가 개봉되면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제 이 도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특히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북한 경비정의 그 정장이 어부로 위장해 갖고 이제 이제 그 어부로 이제 생포당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사전에 치열하게 그것도 이제 평양에서 치밀하게 이제 지시된 계획에 따라 이제 도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특수정보, SI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다뤘던 어떤 북한의 도발의 치밀성과 실제 상황에는 어떤 좀 괴리가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마구마구 선동했던 얘기를 압축적으로 다 영화에 담았습니다. 우선 그중에 한 가지부터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우려먹은 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 정후 특수 정보가 있었다. 그걸 이제 군사용어로 SI 첩보라고도 하고 이걸 담아서 전달하는 걸 블랙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발 정보를 군수 내부에서 고의로 묵살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예하 부대원들이 북한의 도발 정보를 모르고 순진하게 기동을 하다가 당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간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이 매년 6월이 되면 조선일보가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뭐 곰탕입니까? 재탕, 삼탕, 싸탕하게 맨날 우려먹었어요. 네. 내년에 또 우려먹고 다음 대선 때 또 우려먹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족들께서 네. 이거 국가가 말이지 이거 뭐 고의로 이렇게 숨겼다면 우리 애들이 정말 억울한 거 아니냐 해서 민사 소송을 건 겁니다. 네. 당시 군 수뇌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네. 유족들이 지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에 북한이 도발하는 정보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때 도발한다는 특수 정보가 2건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하나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 좋습니다. 쏘겠습니다. 네.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네. 그냥 올라와라. 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 포로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다. 다른 포 있다. 네. 이렇게 넘어간 거. 이런 교신 내용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도발 정보가 맞는데 왜 아니라고 재판부는 바뀌었느냐 하는 거는 유사 정보가 많았다는 것이고 이 정보의 분석이라는 것은 그런 유사 정보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의 그 아래쪽에서 북한의 상급자한테 한판 붙겠다는 식의 어떤 결기어린 이런 식의 어떤 통신 정보는 평소에도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만을 특정해서 이 도발 정보고 이것만이 전파 안 됐다고 보는 거는 상당히 사태를 과도하게 해석했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 정보가 있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파가 됐느냐가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정보에는 2개의 그 정보가 있어요. 하나는 날것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이거를 이제 낮 정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어떤 그 제대로 그 분석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은 이제 6월 29일에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봤을 때 이 정보는 원래 그 감청하는 부대에서 있는 그대로 뿌려주는 겁니다. 네. 국방부 예하의 그 국방정보본부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보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네. 이 적정을 종합해서 이 북한의 상황을 종합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기다리지 말고 낮 정보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미 이함대까지 방금 얘기한 SI 첩보라고 하는 건 다 전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돼. 이함대 사령관이 제일 잘한다고. 네. 자기가 볼 때 북한 함정의 그 기동 양상이라든가 적의 어떤 내륙에 있는 어떤 그 화기의 동향, 레이더 가동 실태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 상황 보면 위험하다고 보면은 정보본부에서 일일이 분석하고 나발이고 할 어떤 거 없이 현장 지휘관 단위에서 분석이 되는 건데 이 SI 첩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해군 본부에도 갔다는 거예요. 이건 동시 전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발 정보를 고의로 묵살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이것이 의도되고 계획된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라 그랬거든요. 이 판단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북한이 이제 와서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제1연평해전 즉 1999년에 무참하게 패배해서 그랬었죠. 거의 130명 가까이 사상됐을 걸로 추정되는 그야말로 정전협정 이래 가장 끔찍한 상황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이 끔찍한 배가 수장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예인돼서 이걸 눈으로 다 봤으니 그걸 현장 지휘관이 봤을 때 오직 보복의 일념을 안 꿈꾸겠습니까? 이건 뭐 그거 보복 못하면은 군인이 아니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원한과 복수의 정서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3년 후에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저기 하나 이상한 함정 하나가 기어와서 옆구리를 들이대니 이랬을 때 때만 노리던 북한 함정이 발포로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갖다 재구성해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99년 1차 연평해전 때 대패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이제 그런 기회만 엿보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해당 부대
88 전대인가요? 네. 네, 이쪽에 이제 그런 정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평양의 분위기는 많이 좀 달랐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랐죠. 당시 이제 그 한미 연합사의 정부 판단도 예. 이거는 북한의 어떤 계획적이고 치밀한 어떤 그 사전에 준비된 도발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정보가 한미 양국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 이것이 어떤 그 국지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국가급의 평양에서 결정된 국가급의 어떤 도발로 보기엔 또 어려운 이것이 양측 사이에 그런 좀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에서 의문이 있죠. 네. 자, 그 우리 357정이 거의 뭐 전멸할 정도까지 두들겨 맞는 동안에 네. 우리가 사실 주변 함정이 그걸 다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뒤늦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초계함인 제천함이 왔고 네. 이렇게 또 다른 고속정이 오고 해가지고 총 8대가 684정에 이제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한 30명 정도 거의 갑판에 있는 사람을 네. 다 전멸시킬 정도로 네. 네. 엄청난 화력을 퍼붓어요. 그 북한 배가 완전히 전투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계획된 도발이라면 네. 북한은 왜 다른 대책이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네. 부분이죠. 네. 완전히 전투 능력이 상실되니까 인근에 있던 북한 경비정 388호가 와서 684정을 예인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허락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 지상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해안포를 동원한다든지 뭐 실컷 미사일을 뭐 또는 지대함 실크원 미사일. 예, 예. 미사일을 동원한다든지 이러면 거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네, 네. 수역이거든요. 네. 북한은 광활한 육지고 네. 우리는 인근에 연평도 섬 하나인데 네. 뭘로 반격할 겁니까? 만약에 지상 화력이 동원된다면. 그러므로 여기는 그 북한이 마음 먹으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우리 측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도 그 점을 의식해서 684정을 완전히 격침시키지 않고 철수를 네. 한 겁니다. 네. 거기서 종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 충돌이죠. 네. 확전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를 않았어요. 네. 이런 점들은 그 북한에서 이제 상부의 지시라고 하면은 보통 그 다음 대책까지 수립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점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박근혜 그때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이 교전 일어나기 한 달 전에 평양 갔다 와서 네, 네. 그때 하도 기자들이 교전을 보고 묻잖아요. 박근혜 대표한테 그 이거 김정일 위원장 지시 같습니까? 그러니까 딴 말 하잖아요. 네. 그때도 유체 이탈 화법 없어가지고 네. 아니 뭐 조사해봐야 할 일이고.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자기가 같았다. 만나보니까. 이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그 9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축구 대회가 열릴 때까지 네. 아주 그냥 계속 어디 가도 했던 얘기라고 박근혜 네, 대표가. 네. 특히 8월 말에 그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려와서 롯데 호텔에서 만찬할 때 그 만찬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네. 네. 아이고 북한 축구 대표들 내려와셨는데 내가 환영 만찬, 네. 내 인사하고 이 축구 대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에 미쳐서 뭐 장병들 돌보지도 않고 일본에 날아갔다. 이걸 욕하지 않습니까? 네. 축구에 미친 정치인 하나 더 있어요. 더 미친 정치인. 그 와중에도 네. 북한 대표팀 오는데 가서 마중 나가고 김정일 네. 위원장 감싸고 네. 그 만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 그랬거든요. 네. 네.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고. 네. 아니 그러면은 교전이 터졌는데 적장을 감싸고 돈 유일한 정치인이 한 명 있다면은 그때 미래한국연합 박근혜 대표. 참 용감하신 분이었네요. 네, 용감한 대표고. 그다음에 네. 9월에 상암 경기장에서 네. 남북 축구 대회 열릴 때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 외친다고 난리 피우고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 통일종국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 아니 국호를 안 내치기로 했는데 저 남북 합의 위반이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인가 그 일부 회원들이 아니 뭐 태극기 들고 입장해서 대한민국 또 외치니까 네. 저 사람들 왜 안 쫓아내냐. 네. 태극기 못 들게 돼 있는데 한반도기 들기로 했거든. 네. 이랬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지금 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게 당시보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정치화되고 있는. 정치화된 네, 거지. 이 정략화되고 있는 그러면 어떤 그 부분이 박근혜 있는 대표는 거예요. 연결식장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예.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문병도 문병했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했어요. 저기 연결식은 못 갔지만 네. 비서실장 보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보내 위문하고 네. 그 다음에 유족들 청와대로 직접 모셔서 네. 네. 식사도 대통령이 하시고. 직접 네. 위로하고 네. 네. 그거 했습니까? 네. 딴짓 했잖아. 오로지 경평축구. 오로지 경평축구.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좀 정치화되고 이 정치가 어떤 좀 진실을 밝히는 이런 쪽보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이걸 자꾸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에 네. 대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그럴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왜 진상규명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네. 아니, 김대중 대통령 교전 수칙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짜 까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까는 나라가 이걸 못 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차이가 크잖아요. 아니, 교신 기록 있지. 거죠, 뭐. 네. 그다음에 전투 상보 있지. 네. 그다음에 그렇게 장렬하게 맞서 싸웠다는데 우리 저기 가라앉은 참수리정 인양 보고서 있어요. 네. 거기에 포탄이 얼마나 장전돼 있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네, 쐈는지. 네, 네. 아, 그래서 몇 발을 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하면은 아니 이 역사가 더 풍부하게 네. 디테일까지 다 완성이 되는데 왜 안 할까? 진상규명 왜 안 하죠? 거기에다가 저기 진짜 그거 보낸 놈이 누구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고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이함대가 있고 그 밑에 전단이 있단 말입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봅시다. 그날 교전이 벌어지던 날 국방부 장관이 장군 진급자들 환영 오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일단 진급 신고받고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합참 의장이 있네? 거기에는 자기가 원래 안 와도 되는 행사거든? 네. 그런데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도 네. 오후까지 같이 밥 먹은 신분이에요, 이분은. 네. 복을 받고도 합참 지통실로 안 가셨어요. 이거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작전 본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직위라고. 네. 이분은 현장 작전을 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 사태를 정리하셔야 될 분이거든요. 네. 합참 차원의 최고 책임자거든. 네. 그분이 저기 그 이명박 정부 때 초대 국방장관입니다. 네. 뒤에 더 잘 되셨어요. 그다음에 밑에 작전부장, 작전처장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뭐냐? 보고가 올라왔는데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적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1연평 때 해전 때까지 네. 이겼구나. 네. 네. 잘했다고 박수 다 쳤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게? 그냥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네. 일할 사람 일하고 네. 평온했어요. 네. 오후가 넘도록 우리 피해 상황은 보고도 안 된 겁니다. 보고도. 네. 이거 그분들이 DJ가 대부분 시킨 겁니까? 영전한 상황이고, 네. 네, 영전한 상황이고, 네. 오로지 그 책임은 돌아가신 한 분한테 좀 다 쏠리고 있는. 다 쏠리고. 있는 이런 그러면 상황이고. 이 함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왜 거죠. 사실을 네. 숨기지? 네. 왜 보고를 안 하지? 이것도 의혹인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함대 사령관을 보직 해임을 시켰죠. 네. 뭔가 분명히 이상하거든. 네. 이걸 또 보수에서는 제2연평해전 영웅을 또 그때 잘랐다는 거예요. 북한 네. 눈치 보느라고. 네. 사람 이때쯤 되면 이제 환장해 버리는 거야 이게. 네. 이게 지금 뭐 동아일보가 그렇게 썼던데. 네. 사람 환장하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영웅인데 그다음에 보직 해임은 이거 이함대가 주도한 작전이 맞거든요. 네. 거기서 통제한 게. 아니 그러면은 다 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닌지는. 이걸 갖고 또 공격하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대선에 NLL 논란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네. 그것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치명타를 얻은 거고요. 그러니까 NLL 문제가 굉장히 정치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남측의 뭐 압승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햇볕 정책에 더 탄력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결코 안보를 갖다가 뭐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의 도발을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는 게 바로 햇볕 정책이다. 네.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 쓴 게 햇볕 정책이다. 이런 걸 과시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네. 1차 연평해전, 1차 서해교전 때는 이것이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별로 안 이어졌었어요. 네. 근데 2차 연평해전 때, 2차 연평해전 때, 이제 2차 서해교전 때 남측에서 이제 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게 2차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다 군인 영웅 만드는. 예.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도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 가면 네. 제1연평해전은 승전비가 서 있고 네. 제2연평해전은 차마 승전이라고 못하고 전적비가 서 있는 전적비가 서 겁니다. 있는, 예. 왜냐 우리가 북한에 피해를 입힌 네. 전투니까 네. 그 전적비라 그래요. 이거는 네. 해군도 승전이라고 안 받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영화가 우리한테 어떤 속삭이는 아주 유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군인들은 절대 책임 묻지 마. 네. 네. 그게 뭐 합참의장이든 합참작전본부장이든 작전사령관이든 이함대 사령관이건 전부 영웅이야. 전부. 네. 네. 나쁜 놈은 딱 한 놈이야. 네.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영화의 마지막이 이제 뉴스가 나오는 장면이 이제 2차 연평해전을 갖다 쭉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기 위해서 요코하마로 가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어떤 뉴스를 내보내면서 부각시키는 거죠. 이걸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다들 네. 비탄에 젖어서 네. 예, 아주 그러고 있고 아무 잘못 없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 씌울 대상이 구체적인 거를 지목을 못하고 추상적인 네. 걸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DJ가 만든 추상적인 뭐 잘못한 거. 네. DJ가 직접 전화 통해다 대고 이거 편대장 근접 차단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건 못 잡아내. 네. 그래서 교전 수칙 네. 4단계, 5단계죠. 그때 네, 네, 그 네. 방어로 네, 돼 있는. 네. 거기에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여기다 다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 군인들의 어떤 상처 입은 자존감이 이제 다시 네. 회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못된 정치인보다는 이런 선한 영웅적인 군인이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선조 임금의 그 온갖 서름 받던 이순신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선조 이순신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그럼요. 네. 이순신은 그 선조 밑에서도 지는 전투 안 했어요. 네. 왜 죽으러 갑니까? 네. 아니 이순신이 선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선조 임금님이 이렇게 계시고 도원수 권율이 이렇게 지시했어. 나 차단 기동할 거야. 이러면서 뭡니까 명랑 앞바다에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수 앞바다에서 울돌목에 가가지고 그 왜군이 오는데 그 길목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립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게 군인의 자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는 군대 기본을 망각한 네. 어떤 해군의 어떤 그 바다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네. 이 군대의 특히 해군의 정말 어떤 그 단연간의 전문성을 축적한 군인으로서 네. 자기가 직업 군인이라면 네.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 이제 서해라고 하는 이제 애호를 제가 붙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해가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된 지가 오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진실이 밝혀지고 뭔가 이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 남북 사이의 대결 구도, 더 나아가서 미중 간의 패권 구도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해결되는 것보다도 갈수록 정치화되고 진실과의 어떤 이제 탈동전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 이제 정치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고 이 실체적인 진실은 갈수록 좀 멀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주년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3중 분단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NLL 문제로 해서 남한 내부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한 사이에 대결하고 있고 여기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까지 들어오고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이제 분단선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런 어떤 3중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정치가 갈수록 또 이 문제를 갖다 꼬이게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 같아요. 보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 그 안보 보수를 정략화, 정치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재를 계속 왜곡되게 우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음 대선까지 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지난 총선 강정마을, 지난 대선 NLL 포기 논란. 아니, 이 두 개가 아니었다면 선거가 저렇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다 이긴다 그러던 선거예요. 강정마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고. 그게 언론에서부터 한번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우리가 김대중 정부가 더 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장병들 위문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말려들면은 이제 역사는 가짜 역사가 되고 네. 정치는 불행해집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 나올 때 어떤 좀 뭐 수세적이고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 아, 진실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설사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인 것이고 네. 그런 하나의 어떤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안보도 튼튼해지고 민주주의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전략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이런 어떤 진실 앞에서 위축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흔히 이야기하는 안보 프레임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또 연평해전 논란에서 새삼 그렇죠.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 이 연평해전 회피하지 맙시다. 네. 더 드립해야 반드시 진실 찾아내요. 네. 네. 자, 우리 서해 김종대 선생의 연평해전의 진실 찾기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